주가 굉장히 금방 흘렀네요. 네. 혹시 지난주에 못 오시고 오늘 처음 오신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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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아주 잠깐 지난주에 했었던 것들을 약간 돌아보면 그 공간과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1900년대 초부터 한 중반까지 1950, 60년대까지 모더니즘을 건축에서 모더니즘을 좌우했었던 어떤 추구되었었던 커다란 개념이었고 그것에서의 그 공간의 정신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율성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토노미라고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성이라고 하면은 좋은 단어인데 그 자율성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은 독립적이 되려고 하는 속성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것과도 관계하지 않고 그 자체로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속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순수한 공간의 추구를 이제 이루었죠. 그런데 이제 그 공간에서는 사실은 그 자율성을 추구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사는지 어떤 그런 사람에 대한 생각 혹은 이게 어디에 놓이는지 그런 맥락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녹아있지 않고 그거 자체로서 존재하려고 합니다. 괴테가 했었던 말 중에서 밭도 나무도 정원도 내게는 그저 하나의 공간이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당신이 그것을 장소로 바꾸기까지는. 그래서 보면 공간이 장소가 되는 것. 그것은 이제 가장 사랑하는 당신이 그것을 장소로 바꾸었다. 김춘수 시에서도 이런 게 있죠. 그 꽃이 이렇게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멍하네요. 나에게 와서 의미가 되는, 내가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것이 의미가 되는 그런 게 있죠. 네. 그래서 이 장소는 어떻게 보면 공간은 늘 우리에게 편재하는 것이 공간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서 내가 특정하게 관계를 맺게 될 때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추억이 있었고 누구와 같이 있었고 어떤 경험이 있을 때 그곳이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제가 이제 박사 논문에서 썼던 내용을 주로 하는데 박사 논문에서는 하이데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사실은 잘 안 했지만 그 기반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 하이데거는 사방을 통해서 장소를 형성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사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늘 아래, 땅 위에, 그리고 신성한 신성 앞에, 주글자로서의 나. 이 네 가지의 그 사방을 모아들임으로 이 사방이 머무를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 이제 그 사물의 역할이고 사물이 이렇게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장소를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사물이 놓여 있어서 이 사방이 들추어지는 것이죠. 이 사방이 들추어져서 장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이데거에게 있어서 이 장소라는 것은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지속적인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이 사람은 거울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울놀이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창조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거울놀이는 이 사방이 있으면 사방이 서로를 비추는 거예요. 이 사방이 서로를 비추어주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장소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터존재의 근본 성격, 그러니까 이 장소를 만들어내는 이 사물의 근본 성격은 개방성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하이데거가 이제 건축에서도 많이 이제 인용이 되는데 노르베르그 슐츠라고 하는 이제 하이데거를 해석한 사람들은 이 사방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 속에서 장소를 만드는 방법들을 좀 고착화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뭐 옛날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의미가 굉장히 큰 것 같고 아직까지도 제가 다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좀 자문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그림도 이제 좀 많이 이제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가져온 거는 이제 장소의 관점에서 한번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 하이데거가 예술 작품의 근원이라는 에세이를 남겼죠. 그래서 예술 작품은 왜 존재하는가 그런 것들을 남겼는데, 이 구두 그림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밑에 캡처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신발이라는 이 도구 가운데에는 대지의 말없는 부름이 외쳐오는 듯하고 잘 익은 곡식을 조용히 선사해주는 대지의 배품이 느껴지기도 하며, 또 겨울 들녘의 쓸쓸한 휴경지의 감도는 해명할 수 없는 대지의 거절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 도구는 대지에 속해 있으며 농촌 안악내의 세계 속에 포근히 감싸인 채 존재한다. 이렇듯 포근히 감싸인 채 귀속함으로써 그 결과 도구 자체는 자기 안에 머무르게 된다. 이 예술 작품을 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구는 무언가 기능을 수행을 하는 거죠. 이 예술 작품이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어떠한 그 대지를 이제 그 피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렇게 율미를 열어 펼쳐주는 거예요. 이 사물을 통해서, 이 작품을 통해서. 근데 그것을 무엇이 열려지는가를 봤더니 대지의 말없는 부름이 외쳐오는 듯하고, 그 다음에 잘 익은 곡식을 조용히 선사해주는 대지의 배푸름인 것 같고, 또 겨울 등녘의 쓸쓸한 휴경지의 감도는 그 안악내의 어떤 그 수고스럽고 굉장히 그 어떤 그러한 것들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2차원의 평면 회화죠. 이 회화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신발 그림을 통해서 물리적인 이런 우리가 이런 방 이런 거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렇게 장소가 불러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그러니까 장소를 어떤 물리적인 땅 이렇게 규정하지는 않았어요. 규정하지는 않고 이렇게 불러와지는 것, 어떠한 것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처음에 요 프린트물을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장소에 대해서 이제 3가지를 얘기를 할 거예요. 처음에는 정태적인 장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니멀리즘에서 얘기되는 장소, 1960년대 미국 동부 미니멀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과정으로서 형성되는 장소, 그래서 그 형성을 하는 방법 3가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엇이 이렇게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저 스스로는 이제 저희 선호도가 분명히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러니까 장소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태적인 장소인데요.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요 슬라이드를, 이제 아래 슬라이드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확장된 영역에서의 조각이라는 에세이에서 조각이란 과연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조각은 어떠한 사건, 이벤트를 기념하는 모뉴먼트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경험되는 장소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분명 이 조각이 기념하고 있는 사건일 것이에요. 그렇죠? 그 사건이 일어났었던 시간과 공간, 그것이 아마 불러와지는 장소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진기가 없었고 뭐 이런 매체가 없었을 때 조각이라던가 회화의 역할은 다분히 과거의 어떤 일 혹은 인물 이런 것들을 다시금 환기시켜주는, 그때 그 시공간을 재현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한 방식이 이제 원근법에 근거한, 특히 회화의 경우에 이제 이렇게 보듯이 듀로의 작품을 보면은 이러한 칸에다가 이렇게 재현을 하는데,
근데 이러한 방식에서 이제 보면 이게 결국은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한 지점에서 보는 이제 관점이 있다는 것이고 정확한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론은 그 조경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 특히 17세기 그리고 18세기, 19세기 이후에도 그 바람직한 특히 서부에서 바람직한 조경은 무엇인가 얘기를 할 때 picturesque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또 목가적인 풍경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런 어떤 목가적인 풍경이 우리가 이제 회화에서 많이 이제 봤었죠. 옛날 그 유럽 어떤 그 박물관에 가시면 이런 목가적인 풍경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한 고정적인 장소에서 아주 아이디어란 그런 광경들을 싹 담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이 굉장히 재현적인 방식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재현적인 방식에서 이루어져 있고 아까 듀러의 그 사진에서 보듯이 어떤 고정된 한 지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딱 여기서 요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한 장면인데 딱 바라봐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요 장면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그 시각적인 한 장의 이미지로서 어떠한 장소가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게 일회적이다, 고착적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불러와지는 장소가 상당히 그러니까 어떤 어떤 특정한 프레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건축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근대에서의 그 화이트 큐브 얘기를 하면서 그 맥락을 소거하고 어떤 맥락도 그 다음에 관람자도 보편적인 것으로 상정하고 그 장식을 다 소거했었던 것에 반해서 60년대에 일어났었던 지역주의 건축의 사례인데요. 이 지역주의 사례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면 여기서 불러와지는 장소를 생각했을 때 상당히 대상을 굉장히 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도 알바 알토인데 제가 핀란드의 침엽수림의 무성한 숲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이, 요런 기둥들이 요 지역, 요 건물 바깥에 있는 지역에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시각적인 방식으로 장소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좀 비판하는 입장에서 계속 이런 사진들을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그 지역주의가 이제 60년대 한번 일어나고 80년대에 또 한번 이제 비판적 지역주의로 건축에서는 다시 한번 좀 얘기가 화제가 되는데 그 60년대 지역주의가 너무 고루했다, 너무 시각적인 이미지로만 되었다라고 하면서 80년대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데 이건 역시도 이 지역주의 역시도 굉장히 시각적인 이미지로 무언가 장소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입학사정관을 하는데 2학기가 되면 뭐 학생들이 쓰는 자기소개서 이런 얘기가 많아요. 저는 이제 한국적인 건축을 하고 싶습니다. 뭐 이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한국의 그 한옥의 유려한 그 선, 뭐 처마의 선, 뭐 이런 것들을 적용시키고 싶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건축에 적용한다고 한국적인 것이 되는가라고 하는 걸 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상당히 유사한 기법인 거예요. 장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국식의 첨탑 모양 그리고 여기 내부에는 굉장히 서양식의 어떤 공간의 느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케네스 프랜톤이라고 하는 건축 이론가인데 정반합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런 어떤 그 서구의 어떤 그 근대적인 정신과 이 지역의 특성들이 이렇게 교합돼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합되는 방식이 역시 또 시각적인 이미지로서 치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도 로시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역시도 이제 80년대 이제 소위 건축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리는데 과거의 건물을 이제 새롭게 형태를 만들어내요. 근데 이건 역시도 이게 지금 장소를 잘 만들어내고 있는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태리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옥에 무슨 처마의 선을 따서 뭔가를 만드는 유사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과연 장소를 옛날의 장소를 환기시키는 방법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가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가 있겠는데 제가 이제 좀 그러니까 그 뒤에 보여드리는 작품들은 대부분 그 장소를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좀 시간을 점유하는 방식에서 과정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이고 제가 지금 보여드렸었던 이러한 사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한 장의 이미지로서 무언가를 끝내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작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건축 역시도. 그런 얘기들을 계속 이어갈 텐데요. 로렌스 세프린 같은 경우도 이제 조경이 너무나 피처레스크한 한 장의 그 사진과 같은 이미지로 되는 것에 좀 불만을 느끼고 이 몸으로 체험하는, 몸으로 경험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된다. 상당히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죠. 여기서는 이것을 보는 관람자가 이렇게 지난번에 보였었던 눈만 있는 이런 관람자가 아니라 몸으로 경험하는 관람자예요. 관람자라고 하는 게 관람자가 신체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이 사물을 만들어내는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 방식은 상당히 좀 딱딱하죠. 상당히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그 책을 번역을 했는데 거기에 장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사례인데 건축에서 장소 이러면은 이제 이런 사례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무언가 특정한 이러한 이제 욕실 이거는 이제 아까 이게 노르베르그 슐츠의 다이아그램인데 그 하이데거를 잘못 해석한 중심이 있고 영역을 만들어서 특정한 장소를 만들어내는 이게 바로 장소다라고 얘기하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정태적이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이상의 덧댈 게 없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니멀리즘으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장소를 만드는 방식이 조금 뭐랄까 좀 뻔하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방식에서 어떤 그 당장에 한 번에 경험되는 무언가로 이제 만드는 경우가 많았다. 그리고 그러한 그 시간성들은 특히 이제 그 모니먼트적인 작품에 있어서는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현재 경험하는 무엇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가 많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니멀리즘이 이렇게 썼던 거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 그 작품을 통해서 경험되는 시공간을 지금 여기로 끌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술 전시장에 가면 미술 전시장에서 작품을 보지 이 전시장을 보진 않거든요. 전시장은 그냥 무대일 뿐이죠. 그런데 미니멀리즘이 가져온 거는 이 전시장을 보게 만든 거예요. 작품이 놓여있는 작품 주변이 새롭게 발견하게 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연극적인 무대,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하고 있는 신체 자체도 어떤 그 참여하고 있는 배우처럼 그러한 상황을 만드는 것이 이제 미니멀리즘의 목적인데 이 미니멀리즘에서 장소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제목을 제가 미니멀리즘의 양면성이라고 지었고 부제로 디셉티브 미니멀리즘이라고 했는데 좀 속이는 뭔가 강교한 제가 볼 때는 앞과 뒤가 조금 말이 달라요. 말이 다르고 좀 그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얘기를 이 사람들이 쓴 글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리차드 세란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작품이 대지 그리고 맥락과 관계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작품이 그 작품이 놓여지는 주변 맥락이랑 관계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또 좀 읽다 보면 나는 반환경적인 조각으로서 자체의 상황을 창조하거나 자체 영역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사물을 둘러싼 맥락에 관심을 함으로써 장소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싹 선을 긋는단 말이죠. 이런 태도들이 계속 관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미니멀리즘을 좀 주의 깊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니멀리즘이 얘기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미니멀리즘을 경험하는 사람에게 가지고 오는, 열어주는 장소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마이클 프리드가 이제 사실 처음에, 지금은 마이클 프리드가 미니멀리즘의 그 이론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놓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비판하려고 아티클을 써요. 아티클을 쓰고, 미니멀리즘은 그냥 일상적인 경험일 뿐이다. 그거에 그 이상 가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처음에 옛날에 그러니까 미니멀리즘 이전 작품들, 예를 들어 추상표현주의 작품 같은 경우에 그 작품이 경험되는 방식을 굉장히 좀 좋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추상표현주의 작품이 경험되는 것은 이 경험될 때 발생하는 것이 현재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현재성은 은총이다, 블레싱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마치 이제 우리가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들었을 때 막 마음이 뜨겁고 무언가 계시가 열리는 것 같이 이 작품을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은총적인 경험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현재성의 경험, 그렇죠, 환영적인 경험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이 얘기하고 있는 무언가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열리는 거죠.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장소가 열리는 것이 발생하는 특정한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열리는 거예요. 현재성은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 미니멀 사물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미니멀 아트는 그렇지 않다. 미니멀 사물은 그렇지가 않고 굉장히 그런 환영을 배격해요. 그래서 도널드 저드, 여러분이 아시죠? 대표적으로 도널드 저드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작품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환영일 뿐 어떤 것도 재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를 저는 이 재현이라고 하는 거가 저한테는 사실 상당히 조금 커다란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각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축을 했죠. 하고 2013년도에 개인전을 처음 했어요. 처음 했는데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저는 한동안 이 작품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 그러니까 스테이트먼트죠. 그거랑은 좀 거리를 떨어뜨려 살았었던 거예요. 건축에 있으면서. 그게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건축에서는. 근데 미술에서는, 현대 미술은 특히나 이 스테이트먼트가 너무 중요하죠. 그 작품이 수반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거가 이제 사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을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가, 그런 걸 고민했었던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근데 도널드 저드 같은 경우는 내가 이제 그냥 상자 하나 딱 놓고, 이거는 회화도 아니고 조각도 아니고 그냥 상자 자체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상자는 아무것도 재현하지 않고, 이 상자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장소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어떤 장소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그냥 그거 자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신체, 그리고 신체와 작품 사이의 공간, 이건 새롭게 드러내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스테이트먼트였던 거죠. 그게 이제 미니멀리즘의 요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념에. 그리고 이제 환영, 제가 이제 위에서는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다음 슬라이드가 없죠. 그러니까 환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지각하는 거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저드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는지, 그 보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볼지 어떻게 알고, 자기 작품을 바라보는 그 관람자조차도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상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떠올리지도 않고 굉장히 보편적인, 사실 신체기는 한데 눈만 가진 신체에서 몸을 가진 신체로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데, 개인적인 경험이라던가 과거의 어떤 기억, 이런 어떤 주관성을 가지고 있는 신체가 아니에요, 저들한테는. 그냥 경험하는 어떻게 상당히 보편적인. 그래서 현상학
학자들이 이제 미술에서 현상을 얘기하면서 그래도 신체가 보편적인 것은 아이러니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환영이 없고 그냥 지금 여기의 경험, 아주 건조한 지금 여기의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정한 신체의 어떤 그 현재성이죠. 아까 특정한 그 장소가 열리는 지점이 없어요. 그냥 막 돌아다니는데 이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이제 신기한 상당히 새로운 변화인 거죠. 그래서 연극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연적으로 무한히 연속하는 신체. 그래서 연극적이다라고 프리드가 이거를 이제 비판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미니멀리즘 개념의 본질을 묻게 되죠. 그래서 미니멀리즘에서 유발하고 있는 그 경험을 프리드는 현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전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고 그거를 설명하는 예시로 이 얘기를 들어요. 토니 스미스라는 미니멀리스트인데 이 미니멀리스트가 경험한 어떠한 일화를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일화는 뭐냐면은 토니 스미스가 학생들을 태우고 뉴욕에 있는 어떤 턴파이크를 그러니까 완성되지 않은 고속도로를 달려요. 차에서. 달리는데 그 경험을 딱 하고 나서 예술 종말이 왔다. 종말이 왔고 그 이전의 작품들은 종말이 왔고 이제 새로운 예술의 시대가 열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도로의 경험은 지도에 표기되어 있긴 하지만 사회적으로 인지되지 않는 어떤 것이었다. 나는 그 경험이 미술의 종말임을 틀림없다고 혼자 생각했다. 이제는 어떤 작품의 경험이 그냥 내가 그 작품 앞에서 고정된 어느 시점에서 눈만 가지고 보는 어떠한 이런 그 틀에 박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체가 참여해서 경험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술이 될 거다라고 이제 교수님들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재미있는 게 꼭 이런 단어를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인지되지 않는 어떤 것. 왜 이런 단어를 썼을까? 아마 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가 뭐 어딘지. 근데 이 역설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니멀 아트가 얘기하고 있는 이 경험이 사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정확히 지금 현재의 지금 여기는 아니고 이 작품이 만들어내고 있는 가공적인 어떤 실제를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확하게 지도에는 표기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는 있긴 한데 사회적으로는 인지되지 않는 어떤 만들어낸 무언가, 조작된 무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갈수록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미니멀 아트의 특징을 사물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브젝트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의 사물성의 특징을 이번에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정리를 한 건데 가만 살펴 보면 비어있는 형태예요. 이거는 로버트 모리스가 얘기한 건데 이게 미니멀리즘이 왜 네모냐면은 네모를 만들고 네모의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찾으려고 하니까 네모였어요. 비어있는 형태, 그 다음에 균질한 공간에 진열된 재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재료 자체를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철판이면 철판, 나무면 나무, 이거 자체를 보여주려고 했지만 이 어떤 예를 철판이면 녹슨 상태를 계속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아주 균질한 그 맥락이 없는 화이트 큐브 안에 전시되어 있는 이 상태 자체를 보여주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재적인 규칙에 의해 반복돼요. 이 사람들을 작품 보면은 수열을 많이 써요. 수열. 그 수학에서의 수열 방식.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구성을 탈피하려고 했던 거죠. 왜냐하면 구성이 들어가면 재현이라고 하는 얘기가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컴포지션을 탈피를 하는 겁니다. 컴포지션을 탈피하고 그 자체로서 자기만의 그 시스템, 자기가 이제 무한히 확장하려고 하는 시스템을 가지죠. 이 로버트 모리스 작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시했다가 그 다음번에는 좀 배열을 바꿔요. 근데 그 자체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갖고 하지 얘가 이렇게 형태를 가짐으로 해서 어떤 걸 연상시키고 절대 이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영이 소거된 그 중성적인 공간을 상정을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무슨 얘기야 이런 합니다. 이거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좀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크라우스가 비판을 합니다.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근데 사실은 도널드 저지가 얘기한 그렇게 미니멀 아트가 경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우스가 이제 에세이들을 써갑니다. 미니멀리즘을 비판하는 에세이를 써갔는데,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크라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여기에 환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영이라는 게 그 작품을 보면서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거든요. 이 주관적인, 한마디로 어떤 무언가 열리는 거죠.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우스가 얘기하는 게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다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고전적 기하학의 아름다움이 있고 반복 나열의 르네상스 건물의 10주를 지나는 경험을 환기한대요. 그러니까 르네상스 건물에 이제 10주 기둥들이 이렇게 쫙쫙쫙쫙쫙 있죠. 여기를 지나갈 때 그러한 느낌이 든다. 그러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그 신체, 그러니까 환영이 소거된 그런 신체가 아니라, 크라우스는 나는 여전히 요 밑에 다이아그램을 보시면 이게 도널드 저지가 주장한 지금 여기 현존의 경험이라면, 크라우스는 뭐 지금 여기기는 해. 내가 정말 이거 경험하고 있는 내 신체가 부각되는 건 맞아. 그렇지만 플러스 환영도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이제 그 미니멀리즘을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의 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이걸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진 않았어요. 이 아티클 쓰긴 썼는데 강하게 주장하진 않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부각시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이제 확장된 현재성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까 현재성이랑은 달라요. 현재성은 은총이다라고 했을 때, 이 현재성은 이 신체에게 열리는 거는 지금 여기의 경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전시장에서 내가 내 신체를 갖고 경험하는 바로 이 시공간은 아니에요. 무언가 그 작품이 담고 있는 시공간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지, 지금 내 신체가 능동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무언가 열리긴 열려요. 그렇다고 해서 미니멀 사물이 얘기하고 있는 완전히 그 기름기 뺀, 뭐라 그럴까요? 조금 좀 너무 억지스러운 지금 여기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장 저를 설득시키는 거는 크라우스의 주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플러스 환영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성의 경험인 것 같다. 단지 확장된, 익스밴드된 현재성의 경험이 있다라고 제가 주장을 한 겁니다. 이제 하고, 사실은 돌아보니까 이 확장된 현재성의 경험이 미니멀 아트에서 시작이 됐는데, 돌아보니까 그 이후에 건축과 조경에서 훨씬 잘 쓰여졌더라 라고 하는 게 제 그 논문의 골자예요. 근데 그런 걸 증명하는 사례들이 이제 있는데, 원래는 이제 미니멀 아트는 이렇게 주변과 막 조화를 이루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물론 이 주변을 드러내기는 해요. 근데 우연찮게 그 LA에 그 미술관이 이제 증축을 하느라고 잠시 이제 요 가니에 갤러리가 오픈을 했었었는데, 여기가 이제 공장 같은 거였어가지고 위에 이런 트러스 구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미니멀리즘을 전시를 했는데 성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이랑 갑자기 어울려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어울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엉뚱하게도 이 형태 자체가 무형태, 그러니까 가장 단순하고 재료 자체도 그냥 있는 거고, 별로 얘가 재현하고 있는 얘기가 없어요. 이 미니멀 아트는 한마디로 그냥 좀 백지 상태인 거예요. 백지 상태였기 때문에 맥락이랑 사실 가장 잘 조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도널드 저지가 미니멀 아트를 들고 나왔을 때 스테이먼트랑은 조금 사실 다른 거죠. 이 얘기를 좀 뒤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멀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그 맥락이랑 잘 조우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능력을 도널드 저지는 그 이전의 미술과 반대 상황에서 어떤 스테이트먼트로 가지고 나왔던 거죠. 미니멀 사물은 무궁무진하게 뭔가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 조금 넓게 좀 더 개념을 얘기하고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라우스가 썼었던 에세이 중에서 클라우드라고 하는 에세이가 있어요. 구루이라고 하는 에세이인데, 이 에세이를 이제 저희 건축가 교수님이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읽게 됐습니다.
읽게 됐는데 상당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그네스 마틴이라고 하는 그 여성 여류 페인터인데 이 사람은 추상 표현주의자로 분류되기도 하고 미니멀리스트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막 세세하게 이렇게 디테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작품이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소개를 해요, 크라우스가. 근데 신체의 지점을 3개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3개의 신체 지점으로 경험이 되는데 첫 번째 지점에서는 이 회화의 표면 디테일의 지각이 그러니까 연필 하나가 어떻게 그어졌는지 그게 보여요. 화면, 그림 가까이에 있을 때 이게 보여요. 그런데 한 발자국 좀 뒤로 물러가니까 갑자기 이 그림이 이 주변에 이 화이트 큐브에서의 어떤 이 빛이랑 갑자기 이렇게 막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그림이 이렇게 주변 공기 안으로 이렇게 녹아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클라우드의 경험이 생겼고 또 3번째 더 뒤로 나왔더니 이 회화는 그러한 어떤 클라우드 경험이 싹 사라지면서 마치 그냥 미니멀 아트, 직물적인 미니멀 아트를 보듯이 그냥 벽에 일부러 걸려 있었던 그냥 어떤 무언가 어떤 사물로 그냥 인지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서 뒤로 갔을 때도 이런 경험이 있고 뒤에서 앞으로 갔을 때 경험도 있다. 그러면서 참 신기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는 여기서만 보고서는 이제 끝내겠죠. 이 작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추상표현주의 작품들 대부분 그렇게 감상을 하죠. 그런데 이제 크라우스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또 의미를 갖고 있는 무언가로 지각됐다가 그냥 사물 자체로 미니멀 사물 자체로 지각됐다가 막 이런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제 여기서 신체가 고정된 한 지점이 아니라 신체를 이제 왔다 갔다 이제 능동적인 신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죠. 또 뒤에 가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었던 슬라이드인데 이 예술 작품이 그러니까 경험되는 것, 지각되는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러니까 무언가 사물이 있고 그다음에 신체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교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체는 자신의 감성, 그러니까 필링과 연상, 어소시에이션, 연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 아까 크라우스가 이 저디에 이런 걸 봤을 때 그 열주, 기둥을 연상한 것 같이 무언가 연상되는 것들을 이렇게 연상이 되는 거가 있다는 거죠. 이걸 내어주고 이 사물은 공간의 분위기, 이 주변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가 섞여 있는 공간의 분위기를 내어주고 이런 교환 과정을 통해서 예술작품의 감상 과정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미니멀 사물이 경험되는 2가지를 봤을 때 이제 하나는 대지 맥락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주변의 어떤 맥락, 그러니까 뭐 이게 물리적인 맥락일 수도 있고 뭐 사회 역사적인 맥락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대제된 아주 직물적이고 직립적인 공간에 이런 건조한 지각이 하나가 있다면 저도 모리스가 주장한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크라우스를 위시한 입장인데 이 주변 대지 맥락이랑 함께 경험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왜 미니멀 아트가 좀 뚱딴지 같은가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작품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세라가 틸테드 아크를 이제 뉴욕 연방광장 앞에다 이렇게 이렇게 세워놨는데 결국은 재판까지 갔어요. 재판까지 가서 공공의 공간을 작가가 사유화한다라고 하는 판사의 판결로 철거됐어요. 결국은. 근데 이 사람이 리차드 세라가 자기는 이 작품이 딱 여기서만 작동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소 특정적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작품을 여기서 떼어내면은 의미가 없다. 내 작품은 지금 여기 이 주변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 장소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비슷한 작품이 되게 여러 군데 있는 건 아시죠? 유사한 형태 작품이. 그쵸? 유사한 형태 작품이 여러 개가 있어요. 보면은 이거 세라가 한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 유사한데요. 나는 대지를 분석하고 조각으로 대지를 재규정하는 방법을 택한다. 나는 이미 존재하는 맥락 언어들과 논쟁하는 것에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조각으로 맥락 언어들을 확인시키는 것에 관심이 없다. 조각이란 그 자체의 장소와 공간을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이다.
조각이란 이미 창조된 장소 그리고 공간과 대립하는 작업이다 라는 반환경적인 조각으로 자체의 상황을 창조하거나 자체의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이것을 보면 그러니까 미니멀 아트가 얘기하고 있는 지금 여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를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마치 정말 급박한 현재, 지금 여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미니멀리즘의 양면성인 거예요. 미니멀리즘이 굉장히 제한적인 시공간에서 현실로 우주선 타고서 확 내려온 것 같은 대단한 업적을 세운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 자기 자신만의 어떤 교묘하게 이렇게 자신의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미 있었던 대지를 재규정하는 것이지 맥락 언어들이랑 기존에 존재하는 맥락 언어들과 논쟁하는 것에 필요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러한 작품의 이고가 상당히 그러니까 별로 다른 것과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고 내가 그냥 다 지배해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모더니즘의 자율성 그런 것이 여전히 확장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양면성은 제가 쓴 말이 아니고요. 할 포스터가 쓴 말이에요. 미니멀리즘이 양면적이라고 얘기한 것은. 제가 이제 여러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태도, 그러니까 장소인 것 같은데 장소에 군림하면서 이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신체 자체도, 그러니까 도널드 저도 신체를 무슨 환영이 없는 신체를 규정했듯이 여기서도 그냥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 연방 광장의 여기로 가는 그 통행량을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그냥 어떤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감성과 연상을 지닌 어떤 인격적인 주체 이렇게 본 게 아니라 통행량으로 본 거예요. 통행량으로밖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리차셀한테는 신체가. 이러한 태도들을 이제 좀 볼 수가 있고요. 찾아보면 그리고 저드 같은 경우도 80년대에 말파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기 어떤 큰 전시장을 세워요. 근데 저드 같은 경우도 유사합니다. 저드도 이제 이걸 세울 때는 상당히 이제 막 거창하고 미학적인 말들을 많이 합니다. 내 작품은 장소를 어떤 이게 전시되는 정확한 장소가 좋은 장소가 없다면 의미가 없고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 내 작품을 영구히 소장할 수 있는 어떠한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말파라의 이 작품은 장소 특정적인 것으로 많이 묘사가 됐어요. 그런 논문들도 우리나라 최근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봤을 때 이 도널드 저 작품이 별로 장소랑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주변 맥락을 같이 있긴 한데 주변 맥락을 별로 존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군림을 하고 있지 절대로 그러니까 한마디 이용을 하고 있지 뭔가 이 대지 맥락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다거나 뭐 이런 태도를 보이지를 않는 거죠.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은 이런 상자들은 사실은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그 이전에도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개, 몇백 개 작품이 있는데요. 100개죠. 100개의 알루미늄 상자가 있고, 외부에도 뭐 이렇게 아무튼 몇십 개, 15개 그룹의 이런 콘크리트 게 있는데요. 이 배열되는 방식도, 뭐 여기 들어가면은 바깥이 어떻게 보이고, 뭐 맥락이 어떻게 받는, 이게 아니라 자체의 수열을 가지고 옛날에 배치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좀 뭐랄까 수학적인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똑같은 이렇게 규칙을 갖고 배열하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요. 그러면서도 이 전시장은 이 창문을 다 개조한 거거든요. 도널드 저드가요. 창문 모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건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서 몇 년의 기간에 걸쳐서 이걸 리노베이션을 해요. 해가지고 요거를 딱 만들어서 아주 장소 특정적인 것처럼 위장을 하지만 사실은 이 저드에게 필요했었던 거는 자연광일 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주변에 있었던 맥락들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는 태도는 아니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 미니멀리즘에 이제 좀 영향을 받은 피터 워커 같은 조경가 같은 경우도 똑같이 미니멀리즘에서 해놨었던 것들을 이제 어떤 건물의 루프에다가 이제 만들어요. 똑같이 이제 배열하고 사물을 직물적으로 만들어내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주변 맥락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이 제가 볼 때는 극도의 모더니즘. 이다라고 밖에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장소를 열어주는 사물이고요. 자,
제가 이제 프린트를 나눠드렸는데, 이 프린트에서 이제 도미니코 페로, 헬족 드메롱이 했었던 얘기들을 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써있는데, 도미니코 페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매료되어 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유발된 효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가까이 보았을 때 그것은 매우 풍부하고 복합적이어서 예상하지 못한 수도 없이 많은 세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를 움직이고 기쁘게 하는 점이다. 나는 이 무한하고 역설적이며 잘 설명할 수 없는 이 점에 매료되어 있다. 미니멀 아트, 랜드 아트, 그리고 개념 미술은 아주 적은 액션으로 감정의 소용돌이를 양산한다. 건축에서 미니멀리즘은 저장된 은혜이다.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건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얘기되는 그 건축가들은 근데 또 공통적으로 도널드 저드에 대해서 이제 영감을 받았음에도 그 저드의 세계를 정확하게 이렇게 옹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드와 조금 다른 결에서 미니멀 사물을 바라보겠다 이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은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 가까이에서는 이화대학교의 ECC 그때 작품이 이제 이 사람이 했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ECC 같은 경우도 이제 이대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한쪽 면에서 보면은 건물이 건물처럼 안 보이죠. 그냥 언덕 땅의 그러니까 토포그래피 땅의 연속성이라고 보이는데 건물로 안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내려가면 확 건물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 개 작품들 좀 보면은 그래서 깔대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도 이게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바깥에 커다란 커튼 월 한 장을 이렇게 쳐요. 건물이랑 좀 떨어져 있어요. 이제 섹션을 안 가져왔는데 이게 컨셉 드로잉인 거죠. 컨셉 드로잉에서 먼저 보이는 건 나무예요. 자신의 건물보다 나무를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나무를 가까이서 나무를 보여주겠다. 이러한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어떻게 하면 사라질 것인가 를 고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 하나의 그 육중한 이미지가 아니라 어떤 그 환상적인 이런 어떤 일루전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반사율이 높은 유리를 사용해서 이렇게 노을이 지면은 이렇게 노을을 반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를 안 가져왔는데요. 사실 여기 1층에도 보면은 여기가 8m 높이의 유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무대처럼 뭐가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가까이에 있으면 건물이 뒤쪽도 굉장히 큰 유리이기 때문에 뚫어져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건물 가까이서의 경험도 건물 자체의 어떤 육중함이 보이는 게 아니라 이 건물 안의 상황, 바깥 상황도 한 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의 실체감을 사라지게 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유사한데요. 이 같은 경우도 산 속에 있는 건데 지하예요. 요게 유리판이고 이게 지하에 이런 곳이 있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기존에 이제 보존할 만한 옛날 성을 에다가 이제 증축으로 세미나실 같은 것들, 컨퍼런스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치 이제 호수와도 같이 다리도 만들고 그래서 얘를 비추어주고 밑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이렇게 하려면 여기 표면이 상당히 매끄러워야 되는 거예요.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 거죠. 매끄럽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건물을 최소화, 그러니까 선적으로, 면적으로 최소화하려고 디테일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사례들을 그냥 이제 잘 놓으시면서 되도록 많이 다른 사례들을 붙여와라. 이제 교수님이 한 장을 더 만들어라고 마지막에 압력을 주셔가지고 여러 사례들을 찾아봤는데 이런 사례들은 상당히 이제 많이 아시는 작품이지만 저는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도시의 맥락에서 그래도 굉장히 잘 된 작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왜곡된 표현을 사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거대하게 이러한 매수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세지마 같은 경우도 이제 산나라고 가지오 세지마 일본 건축가인데 이거는 그냥 하나의 파빌리온의 예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도 기둥을 굉장히 얇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위판도 이제 하나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갔을 때
이러한 경험들이, 그러니까 건물이 사라지고 이 주변 맥락들로서 이 건물이 완전히 주변 맥락에 융합될 수 있는 이런 장면들을 연출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이거는 이제 뮤지엄이에요. 뮤지엄인데, 톨레도 뮤지엄인데, 그래서 이제 세즈만은 이제 좋은 엔지니어들을 거느리죠. 어떻게 하면 기둥을 더 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유리를, 그러니까 씀이 없이, 이게 없이 어떻게 더 넓게, 어떻게 더 깨끗하게, 이 차트를 다 숨기고 이러한 디테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차 있는 것 같은 이러한 어떤 비물질적인 이런 광경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도미니코 페로를 이제 중심으로 제가 썼기 때문에 페로 작품들 보여드리면,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의 인스톨레이션,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술 작품처럼 스테이트먼트를 내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유리를 사용하는데 한 판의 유리를 최소한의 디테일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한 디테일을 사용해서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 주변에 있는 습도, 온도, 공기의 느낌, 이런 것들을 가시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 유리를. 그래서 여기를 어떤 하나의 특정한 장소로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것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었던 어떠한 것들이 이제 더 가시화돼서 느껴지는 것이죠. 그래서 도미니코 페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건축은 내가 여기 있소, 나는 건축이오, 나를 좀 보시오 라고 어필하기 위해 형태에 관한 과도한 추구가 있게 되고 내러티브하고 장식적이 된다면 그것은 고정된 디자인이 되고 맙니다. 그런 건축은 현존하지만 거기에 꼭 세워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여기서 나는 건축에 나를 좀 보시오. 이거가 이제 그 일반적인 태도죠. 이거와 반하는 이 주변에 뭐가 있었더라. 이것을 보여주는 건축을 하겠다는 거죠. 요 사례도 그렇게 유사합니다. 이게 300m나 되는 공장 건물이에요. 공장 건물인데, 이제 멀리서 봤을 때는 1층, 한층이기 때문에 7.7m네요. 이게 수평선처럼 보여요. 수평선처럼 보여서 건물이 있는 점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와서도 이렇게 반사가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여기서는 완전히 유리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렇게 디테일은 이렇게 되죠. 이러한 결이 있는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부분에서는 존재가 좀 드러나죠. 근데 자신은 사라지고 어떤 곳에 가면 자신을 드러내고 그냥 이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신체를 계속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지점에서 여기가 제일 멋진 스팟이야 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 저기 멀리서부터 가까이까지 사람들을 신체를 계속 이동시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아까 로잘린드 크라우스가 아그네스 마틴의 작품을 분석하면서 신체의 지점을 경험되는 구체적인 지점들을 마련했었던 것과 유사하죠. 미니멀리즘은 구체적인 신체 지점이 없어요. 그냥 우연적으로 그냥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의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곳에서 이렇게 현재성이 열리죠. 여기 같은 경우는 신체가 구체적인 어떤 굉장히 주관적인 신체가 자신의 어떤 주체적인 선함적인 경험을 갖고 있는 주체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 작품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디테일, 파라펫이라든지 이러한 디테일이 이렇게 상당히 이제 고급진 겁니다. 군더더기 없이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고급진 거죠. 돈이 좀 들었겠죠. 그 캄포 바이자라고 하는 이제 스페인 건축가인데 이 사람 작품도 상당히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냥 미니멀 아트의 어떤 한 장면을 갖고 온 것 같은데 너무 하얗고 내부의 공간도 제가 가져오진 않았지만 정말 하얘요. 하얗고 하얀데 그냥 수영장 하나가 조그맣게 이렇게 파랗게 있다든지 이런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상당히 디테일을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만들어냈죠. 근데 이렇게 간소화돼서 최소화되어서 참 볼 때마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최소화돼서 막 멀리서 보면은 막 이런 나무랑 뭐 조화를 이루는 것 같고 이 주변 색깔을 드러내는 것 같고 그런 내부에 가면은 물 색깔 때문에 또 파랗게 보여요. 내부가 그 내부의 어떤 공기 색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다는 느낌이 신기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도미니코 페로의 작품인데요. 이제 이 사람의 그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가봐가지고 이제 올림픽 요 벨로드롬 요걸 이렇게 치시면 건물이 나오는데 작품 대표 사진이 이거예요. 사과나무예요. 근데 이 사과나무인데 이 사과나무가 어떤 사과나무냐면 여기 사이트는 독일이거든요. 독일인데 자기는 이제 프랑스에서 수입한 사과나무예요. 근데 어떤 사과나무를 수입했냐면 자기가 수종도 이렇게 딱 골랐어요. 이 사과나무여야 돼. 이 사과나무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스로만 사용되는 사과나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따먹지 못하고 눈으로 이렇게 아 사과나무가 있구나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이런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여기다가.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이 저기 베를린인데 이 베를린이 주변에 뭔가 이렇게 역사적인 기념물들이 많은 거예요. 베를린에. 그래서 여기에 이게 뭐냐면은 이거 수영장이고 이거 사이클 경기하는 경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생각하시면 잠실에 있는 그 올림픽 경기장 이런 거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렇게 큰 매스를 이 사람이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큰 매스를 설계하다 보면 주변에 중요한 건물들이라든지 이런 여기 오래됐었던 이런 뭐 역사적 혹은 사회적 뭐 등등등의 이런 맥락들이 좀 훼손이 되겠죠. 아무래도 크게 들어오다 보면. 그래서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거는 이게 요거의 섹션이 요거고 이거의 섹션이 이건데 보시면 이렇게 좀 작아서 요게 수평선이면 이 건물 높이가 지면에서부터 1m밖에 안 올라와 있어요. 안 올라와 있고 밑으로 파져 있습니다. 밑으로 팠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이게 건물이에요. 이게 건물이에요. 멀리서 보면은 그냥 공원이에요. 공원이고 이게 다 사과나무이고 점점점점 사과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사과나무가 보이죠. 그런데 이제 가까이 걸어가면 이제 웅장한 건물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그 경험을 이제 이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그 금속 스킨으로 펼쳐져 있는 사랑스럽게 정제된 두 개의 호수는 하나의 형태에서 다른 것으로, 하나의 빛에서 다른 것으로, 하나의 계절에서 다른 것으로 끊임없이 발산놀이를 하며 반짝인다. 그러니까 두 개의 호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는 자전거 경기장, 하나는 수영장의 그 위 표면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침에 반짝이는 풍경.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높은 건물을 찍은 것 같은데 이제 실제 신체가 경험하는 그 스케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위에서 봤을 때도 이제 대기의 변화에 따라서 이 패널들도 좀 다른 모양, 다른 재질을 사용해서 이 표면이 이렇게 빛나는 이 햇빛에 반응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주변 대지를 좀 존중하는 입장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데요. 이게 다 있지 않고 페루 같은 경우도 이제 땅의 혼, 그러니까 지니어스 로사이라고 하는 것을 가시화하는 건데 이 땅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 미니멀리즘은 사실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다뤘죠. 근데 그걸 넘어서 역사, 사회적 용도, 그리고 지형 이러한 모든 것들을 힘의 장으로 소화한다는 거예요. 힘에 최적화하기 위해 힘의 장을 소화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대지에는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어떠한 맥락의 힘들이 존재하는 건데 그 힘들을 가시화하는 거죠. 이 사물이 있으므로 이 힘들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여기에 있어서 주변에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지는 거죠. 그 상당히 유사한 논리가
만납니다. 두 번째는 헬조과 드메롱을 가져왔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재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에 대해서 쭉쭉 보겠습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건축의 실제란 완성된 건축에 있지 않다. 건축은 그 자체 실제를 만들어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혜성같이 등장했어요. 1990년대 헬족 드메롱에. 그 당시에 건물들은 이런 건물 스타일이 유행이었어요. 해체주의 건축. 그래서 우리 아까도 이제 식사하면서 동대문에 있는 그 자하디드의 DDP. 그러니까 자하디드도 이제 프랭크 게리 이런 사람들과 80년, 90년대를 이제 지금도 좌지우지하는 아주 스타 아키텍트들이죠. 근데 자하디드 같은 경우도 종이 드로잉해서 건물을 디자인을 주변 맥락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카티아라고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제 활용을 해서 건축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런 재밌잖아요. 이것만 보면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문제는 컴퓨터에서 있는 형태가 그냥 막 지어지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실험되었을 때 그 형태가 뭐 여기 지어진 저기 지어진 상관없이 그냥 막 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 양식이 너덜너덜해졌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 어떤 양식이 그러니까 너무나 새로운 양식들이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각적인 형태에 의존한 작품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그거 같다는 거기에서 이제 헬조그가 해석처럼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의 실제란 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축의 실제는 리얼리티가 뭐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크리틱을 하는 거예요. 요 한 문장에서 굉장히 그 당시를 풍자하는 겁니다. 건축의 실제랑 완성된 건축이 있지 않다. 이것까지 볼게요. 건축의 실제는 드로잉으로 재현될 수 없다. 건축의 이미지가 한번 고정되어 버리면 그것은 만든 사람을 대적하게 된다. 이미지는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고정된 이미지는 건축 자체로부터 일어나는 건축의 실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게 건축이 출판되면은 딱 완성됐을 때 사람이 입주하기 전에 아주 좋은 이미지를 딱 사진을 찍어요. 찍고 그거를 이제 잡지에 내죠. 그게 이제 어떤 완성된 건축이다 라고 많이 보죠. 근데 건축은 이렇게 드로잉 하나로 재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지로 재현될 수 없다는 거예요. 건축은 한번 고정되고 나면 만든 사람을 대적하게 되죠. 원래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막 이렇게 막 지저분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번 집안 리모델링 하면 청소하느라고 그렇죠. 원래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실제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는 우리 삶이 그냥 녹아있는 게 실제라는 거죠. 그거를 왜 못하게 하느냐. 그 이유가 건축의 실제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도미니코 페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이제 아주 미니멀한 어떤 최소한의 면을 만들까를 고민했다면 이 사람은 재료에 귀환해요. 재료. 동시에 또 이 최소화된 선과 면을 또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얽혀 있는데 그래도 가장 추구했었던 점이 재료인 것 같아서 제가 재료로 뽑은 거예요. 이 사람은 헬조가 전시를 하는데 이렇게 전시했어요. 그러면서 제목이 Just Waste예요. 쓰레기 더미. 왜냐면 그냥 자기는 건축의 재료 자체를 그냥 전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니멀리즘에서는 화이트 큐브는 맥락이 없잖아요. 거기가 무슨 비가 오겠어요, 눈이 오겠어요. 영원히 존재하는 공간이 시간이 없잖아요. 매일 똑같은 조도에 거기에 놓여져 있는 재료는 그냥 그거예요. 그 상업 재료 그 자체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재료는 그게 아니에요. 직물적인 재료기는 한데 이 재료는 쓰레기 더미가 되는 재료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건축은 자연의 역사에 대항하는 것이 아닌 변화하는 맥락 가운데서 그 실제성을 갖게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자연의 과정,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쓴 글을 보면 수정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굉장히 유토피아적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 보면은 우리 롯데타워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당시에 이제 그 이미 다 만들어 프리패브리케이트 된 그 철제 구조를 가지고 이제 수정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만국 박람회를 해요. 근데 거기 그걸 했을 때 사람들이 와 건축이 진짜 멋있고 진짜 스펙타클하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되게 스펙타클했지만 거기서 사용된 이 캐스트 아이론은 산화되고 녹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세기 들어 건물은 완전히 파괴됐다. 놀랄만한 건축기술과 내부에 전시되었던 당시 세계 각국의 진귀한 물품들은 수정궁이라는 건물에 실제로 여겨졌으나 실상 건축의 실제는 냄새, 온도, 공간의 기억, 낮 동안의 꿈들 그리고 모든 변화하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건축의 실제는 그 재료가 갖고 오는 약간 가스통 바실라르의 좀 느낌이 나죠? 이런 서술에서는 그 어떤 그 재료가 가지고 오는 어떤 상상력 꿈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던 작품 중에 하나를 가져왔는데 그냥 콘크리트인데 빗물 자국 굉장히 선명하게 남는 콘크리트를 이제 이용해서 작품을 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냥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게 파사드예요. 건물의 입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정으로서 이 여기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장소는 그 전에 건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장의 이미지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태적인 그런 것으로 장소가 형성됐다면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장소는 그냥 시간적인 것이죠. 과정으로서 계속 형성되는 어떠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실제란, 리얼리티란 촉감적인 것, 재료 그 자체이지 건물 자체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촉감적인 또 재료의 성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언급하지는 않고 보면 이들이 언급하는 맥락이랑 단순히 자연의 변화만은 아니다. 헤르조그와 드메롱은 하나의 재료가 인류에 의해 생산되어 유용한 오브제로 일상의 삶 속에 위치하게 되고 점차 그 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서서히 절하되는 과정 자체를 재료가 가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퀄러티라고 하는 이런 큰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영적인 질이라고 보았어요. 그리고 요 내용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들이 관심했던 것은 재료를 변화시키는 것, 즉 재료에 관한 지각의 차이를 일으키는 요소들에 관심했다. 그 재료가 실제로서 드러나게 만드는 요소인데 이들은 이를 맥락이라고 언급했다. 이 사람이 실제라고 본 것은 그러니까 재료가 있으면 이 재료가 이렇게도 지각되고 저렇게도 지각되게 하는 그런 맥락적인 요소들 그거를 드러내게 하는 것 그것에서 재료가 있는 것 그게 실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작품을 먼저 볼게요. 헬족 드메론 작품인데 이 작품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저는 되게 좋은 작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주의 해가지고 아까 무슨 뭐 대나무 숲 막 이렇게 시각적으로 유사하게 놓고 지역주의다 이렇게 한 것보다는 참 이런 것들이 정말 지역주의 건축에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작품 보면 현무암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요즘에는 한국에도 서울에도 이런 많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시초예요. 헬족 드메론이 여기 이렇게 철 망태에다가 그 현무암 덩어리를 당시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현무암 덩어리를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 색깔이 이제 이렇게 있죠. 돌 색깔이. 그래서 제프 월이 찍은 거예요. 제프 월을 이제 그 지난번에 미스 반대로 사진을 찍었었던 그 사진 작가를 데려다가 몇 달을 여기서 머물게 해요. 그리고 계절별로 오라 그래요. 사진 찍게 하는데 여름에는 이렇게 또 포도밭이 이제 여기 와이너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도의 이렇게 새싹, 포도의 잎들과 잘 어울리죠.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앙상한. 그래서 이 제프월이 제가 서술한 걸 봤는데 마치 무덤과 같다. 십자가들이 이렇게 있고 현무암이 굉장히 어둡게 느껴지죠. 이렇게 수평적으로 또 지었기 때문에 이 살색, 아까 도미니코 페루에서 그 300m 공장과 유사한 스킬인데요. 이 수평선을 약간 상기시키는 듯한 이러한 것들, 사계절의 색깔 변화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 사람이 그 현무암 덩어리를 크기별로 분류하는데 제일 큰 덩어리를 위에 놓고 작은 덩어리를 밑에 놨어요. 이게 좀 불안정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서술하냐면 나는 이렇게 배치함으로써 중력이라고 하는 맥락을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력을 거스르는 거죠. 중력을 거스르는 구조를 일부러 함으로써 이 중력이라고 하는 아무도 뭐 지각하지 않죠. 그런 것을 맥락을 새롭게 드러내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내부에서는 이제는 혐오함이라고 하는 어떤 이 재료적인 성격이 완전히 사라지고 빛과 완전히 하나 돼서 어떤 공간의 분위기를 만들어내죠. 아까 그 크라우스가 클라우드 얘기하면서 아그네스 마틴 작품이 두 번째 스팟에서는 완전히 공간의 분위기랑 녹아들면서 어떤 클라우드, 구름과 같은 공기의 어떤 공간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처럼 공간의 분위기를. 근데 이 사람, 그래서 이 재료를 이렇게도 지각하게 하고 저렇게도 지각하게 하는 그 차이, 그것이 장소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찾은 중요한 것, 나를 매혹시키는 것은 바로 변화이다. 건물은 물의 표면처럼 항상 그것의 주변과 반응하는 가운데 달라지는 형태적 모습을 갖게 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지각을 양산한다. 건축과 순수 미술은 이렇게 변화에 반응하는 가능성과 용량을 갖는 점에서 유사하다.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다양함에 나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다. 산들, 하늘, 숲 또한 이러한 잠재력을 갖는다. 바로 이 다양함이 우리의 건축적 표현의 매혹적인 원천이다. 그 재료에 대해서 이제 유사한 작품 데이비드 내쉬라고 제가 이제 학부 때 제 교수님께 소개받았던 작가입니다. 이렇게 요런 형태의 이렇게 나무 조각을 이렇게 놓고 7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진 작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발견됐다가 또 사라졌다, 발견됐다 사라졌다. 그러면서 이 재료 자체는 상당히 시간이 흐르면서 뭐 겪은 일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변화가 되겠죠. 그거 자체가 이 작품의 내용이 되겠죠.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은 작가인데 대학 때도 참 신기하게 봤었던 작품 중에 하나였어요. 작품이 이제 나무가 이렇게 말라가는 과정, 쫙쫙 갈라지는 거, 그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작품으로서 보여주는 거. 유사하죠. 그래서 이런 재료에 대한 실험들은 뭐 조경가입니다. 마이크 벤벌로크 같은 경우도 이제 얼음으로 이런 펜스를 쳐놓고 이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되고 비치는 정도 이런 것들을 실험하고 그러면서 과정으로서 그 작품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봤고요. 세 번째가 그 관계를 함축하는 배열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형태의 재료 배열, 이게 이제 미니멀 아트에서 이제 얘기하셨던 그 키워드들이거든요. 근데 되게 너무 큰 키워드인데 그 키워드들이 이제 그대로 이제 다른 이렇게 거기서는 이렇게 쓰였는데 여기서는 뭐죠? 이렇게 사용되는. 그래서 여기서는 칼 안드레,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칼 안드레 미니멀리스트죠. 그리고 피터 워커는 조경가입니다. 이 둘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유한 잠깐 가져왔는데 이유한 작품 중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작품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광계항이란 작품 시리즈들을 많이 내죠. 근데 이게 초기 작품인 것 같아요. 공사장에 이렇게 철판과 돌을 이렇게 놨는데 지금이야 이 사람 작품 워낙에 스타시니까 이게 보면은 어떤 게 작품이고 어떤 게 그냥 원래 있었던 돌인지 잘 구분이 이제 가지가 않고 진짜 이 돌이랑 이 철판이랑 뭔가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은 얘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주변이 어떻다라는 것들이 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유한이 했던 얘기는 나는 장소의 성립을 어떤 오브제와 또 다른 오브제 사이 그리고 오브제들과 장소 사이의 상호 개입을 통해 열리고 반응하는 공간이라는 견지에서 보는 것이 더 낫다고 믿는다. 장소는 고정된 위치가 아니다. 보는 사람과 개별 오브제, 장소는 모두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며 오브제가 놓이는 것은 대지, 오브제, 신체와의 관계에서 결정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장애 개념, 대지, 오브제, 신체와의 관계. 이와는 뭐 책들도 많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칼 안드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좀 익살스럽게 작품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조각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서 자신 작품은 장수로서의 조각이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형태로서의 조각도 있고 구도로서의 조각도 있지만 자기 장수로서의 조각이고, 여기다 깔면은 이제 여기 길이 되는 거고, 이런 철판들을 이렇게 조각공원에 깔기도 했다가 그냥 미술관 복도에다가 깔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시장이 아니라 미술관 전시장으로 들어가는 복도에다가 깔아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장소로서 자신의 조각이 그 주변과 상호적인 관계에 놓이게끔 합니다. 그 사람이 지었던 시인데 마지막에도 이제 동일한 상호적인 이런 개념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전시장 바깥의 바닥에다가 이렇게 깔아놓음으로써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삼삼오오 이렇게 모여 있는 이런 오프닝의 광경들을 유도한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습니다. 배열로. 칼 안드레는 그래서 내 작품은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나는 이상적인 상태에 도달하는 작품을 제작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막 흐트러 놓고 바꿔놓고 계속 진행되는 작품. 저는 제가 이 작품을 나중에 이게 정말 유명한 작가가 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공부했었던 보스턴에 이 작품이 딱 제 학교 공부하는 건물 그 옆에 이렇게 있는데 유명한 사람이 했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잊어버렸고 저도 그냥 여기서 앉아서 쉬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피터 워커라고 하는 조경계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이 사람이 그 911 아시죠? 그 미모리얼, 지금 뉴욕에 있는 미모리얼 그 주변 조경 담당했죠. 그냥 별거 아닌 되게 그냥 소박해요. 소박한데 여기 안에 분수고 그냥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둘러놨어요. 둘러놨는데 참 그냥 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여기 있어, 날 좀 봐주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눈이 오면 정말 눈이 예쁘게 왔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리고 여름이 되면 여기 분수가 있고 딱 배치가 아이들이 이렇게 딱 뛰어다닐 수 있을 만한 이런 간격, 사람들이 이렇게 담소를 나눌 수 있을 만한 이런 간격들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열 때문에 사람의 어떤 행위를 열어주는 거죠. 하이데거,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던 하이데거의 다리 같은 경우도 하이데거의 다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쪽에 있는 땅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고 또 다리가 있음으로 해서 강의 흐름이 드러나고 하는 것처럼 이게 이렇게 있음으로 인해서 대학생 캠퍼스에서의 이런 삶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마음이 따뜻해지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피터 워커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랜드스케이프 안의 오브제들은 더 큰 환경 안에서 관찰된다. 이 환경이란 단순히 대지일 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하게는 유기적인 리듬을 말하는데 해와 달의 매일의 움직임, 계절에 따른 빛의 변화, 날씨의 변화, 그리고 특별히 더 우연적이라고 볼 수 있는 자라남, 소멸 등을 포함한다. 아마 그 조경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식물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동시대의 랜드스케이프 디자인에서 강조되지 않은 것이 바로 시간의 요소와 예측 불가능한 실제라는 것이다. 왠지 건축이랑 조경은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워낙에 시간적인 그런 삶을 포함하니까. 그런데 조경이랑 건축 역시도 정말 80년대, 90년대까지도 한 장의 이미지로서 지각되는 거를 이게 너무 익숙했다는 거죠. 이 작품은 일본에 있는 건데요. 여기 이렇게 일본에는 이제 신사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신사가 많죠. 신사에서 이렇게 느티나무가 굉장히 많대요. 그 느티나무를 이제 가져와가지고 심었어요. 그리고 이 어떤 종교적인 행사로서 이 신사에서 여기 길을 이렇게 쭉 행진, 뭐라 그럴까, 이렇게 쭉 이렇게 걷는 거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그래서 이 나무를 심으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심었어요.
그리고 나무를 심을 때 이렇게 딱 네모난 판을 상당히 이제 간략한 간소한 방식으로 일부러 미니멀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엄숙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절제된 형태는 종교적 의미를 갖는 느티나무를 강조시킨다. 느티나무와 의자, 수종의 받침의 반복 배열은 엄숙함의 의미를 증강시킨다. 피터 리드는 미니멀 아트의 규칙적 배열과 흡사한 요소들의 배열이 미학적이면서도 동시에 상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미니멀 오브제가 맺는 관계는 침묵 속에 자연히 드러나게 만든다. 그래서 미니멀 아트에서의 배열은 자기 자신의 확장, 증가, 수열인 거죠. 자율적인 시스템, 자기 안에서의 언어의 그냥 자동적인 확장이에요. 이걸 얘기했다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배열은 이곳에 있었던 어떤 맥락,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것이죠. 강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이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논문 쓰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제 안에 좀 감사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괴로웠습니다. 굉장히 논문 쓰는 과정 자체는 굉장히 괴로웠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 말씀의 의미는 아직 다 모르고 이제 알아가고 있는 단계지만 그리스도 안에 온갖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 머물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바로 이 비밀은 골로새서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신성이 몸이 되어서 머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릇이 되고 그렇게 장소를 형성하고 충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